북미지역연구 6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 강의입니다. 지난 5주차 강의에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펴봤는데요. 거기서 4절까지 강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절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망은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빅3의 저 미국의 이제 빅3죠. GM, 포드, 크라이슬러 이 3사를 얘기합니다. 이 빅3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추가 지원과 빅3의 재편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재편과 보호 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망이 맞을 수도 있고 또 전망과는 다른 방향으로 또 진행된 사항도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빅3의 대규모 구조조정. 자, 미국 정부는 구제금융의 지원 조건으로서 빅3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요구한 바 있죠. 그래서 구제금융을 지원하면서 구제금융이 문제의 종료가 아니고 구조조정의 시작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빅3가 이제 경쟁력 약화가 된 것으로서 우리가 이제 5주차 강의에서 살펴봤지만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우선 레거시 코스트가 너무 많다는 것이었죠. 유산 비용. 그래서 퇴직자 의료보험, 그 다음에 인력 운영 제도, 높은 임금 수준, 과잉 설비, 과잉 브랜드, 그러니까 너무 많은 이 제품군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조조정이 결국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전미 자동차 노조의 강력한 전미 자동차 노조의 협력 여부가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 번 이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외환위기의 경험,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지금 글로벌 경기는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상당히 이제 경제 위기 내지는 경제 위기 조짐을 보이는 국가들의 이런 상황을 보면 다들 결국은 방만한 지출을 한 것이죠. 국가가 재정적으로 방만한 지출을 하고 또 방만한 지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제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의 수입이라면 대체적으로 절대 다수가 이제 조세 수입이겠죠. 그죠? 조세 수입인데 이 조세가 결국은 여러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어떻든 결국 국가가 경쟁력을 가지려면 산업의 경쟁력이 뒤따라야 되고 그 산업도 한두 개의 산업이 아닌 다수의 산업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그 산업에 속한 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려면 역시 그 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결국은 이제 총체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형성하는데 결국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건 경쟁력 있는 산업을 얼마나 다수 보유하고 있는가인데 결국 경쟁력 있는 산업이 되려면 결국은 경쟁력 있는 기업이 다수 존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결국 국가가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다 보면 결국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설사 위기를 잠시 벗어났더라도 근본적으로 다시 성장 궤도를 밟지 못하는 그러한 국가의 사례는 지구상에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고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결국은 다시 한번 언급하면 결국 이러한 위기 상황에 처했다면 결국은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인 과제가 경쟁력을 회복하는 것이고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이라는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추가적인 지원과 빅3의 재편 가능성입니다. 결국 추가적인 지원이 더 필요할 것이고 결국은 빅3가 어떠한 형태로든 재편될 것이다 라는 이제 전망을 한 것입니다. 우선 보면 뭐 추가적인 지원 과정에서 크라이슬러, 집, 다치 등 크라이슬러의 분할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GM과 합병한다거나 등 이런 빅3가 안 되고 빅2 또는 뭐 심지어는 빅1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뭐 전망을 한 일부 전문가들도 있었습니다. 뭐 우선 극단적인 전망도 있었는데요. 극단적인 전망도 일부 제기됐는데 결국은 뉴스위크지에 따르면 빅3 브랜드 중 그나마 수요가 있는 모델을 보유한 일부 브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빅1으로 재편하는 것이 장기적인 회생 방안이다 라고 지적한 바 있고요. 200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폴 크루그만 교수는 구제금융은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하고 미국 자동차 산업이 조만간 사라질 것이다 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았죠.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습니다만은 결국 뭐 이렇게 뭐 노벨 경제학상까지 받으신 분이 이런 극단적인 뭐 전망을 한 그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만큼 이제 미국 자동차 산업이 심각하다는 그런 이제 반증이겠죠. 또한 뭐 항상 그렇듯이 이런 극단적인 전망이 나오면 필연적으로 그거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조치라든가 아니면 뭐 해당 회사의 여러 가지 뭐 눈물 나는 그런 뭐 이런 도요타의 우리가 사례에서도 봤지만 그런 이제 회생 이런 그 절차들이 나오는 것이죠. 만약 그런 것이 없었다면 결국 뭐 파산하게 돼서 결국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뭐 극단적인 전망을 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이제 제대로 구조조정이나 어떤 뭐 이런 필사적인 노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결국 그런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로서 받아들여야 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떤 이슈에 대한 평가는 그야말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합니다만은 항상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런 그야말로 극단적인 이런 비관적인 전망도 잘 숙지해서 결국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데 결국 의미가 있겠죠. 물론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세 번째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재편과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될 것이다. 이거는 뭐 일부 예상이 이제 맞아 들어간 면입니다. 일단 보면 세계 자동차가 뭐 재편되고 있죠. 결국 이제 예를 들어서 도요타의 이 글로벌 탑 위치에서의 서게 되라고 누구도 아무도 예상은 못했으니까요. 또 독일의 폭스바겐 그룹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70 몇 년간 세계를 좌지우지했던 GM이 퇴조하고 그 자리를 일본의 도요타와 독일의 폭스바겐 자동차 그룹이 경쟁하고 있다는 이게 결국 세계 자동차 산업이 재편되고 있다는 거고 산업의 재편에는 또한 어떤 제품군의 재편도 있습니다. 그동안 승용차의 연료로서 가솔린과 디젤 유 중심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하이브리드를 거쳐서 그 다음에는 뭐 수소차까지.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의 연료가 핵심 연료가 이제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아직 뭐 상용화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만은 결국 필연적으로 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전통적인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이 언젠가는 퇴조할 것이고 결국 환경 친화적인 그런 이제 대체 에너지로 결국 자동차 산업이 가는 거는 이것도 틀림없는 이제 재편의 그런 이제 방향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경기가 침체되고 어떤 침체되는 조짐이 있을 시 항상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국가 우선주의, 자국 산업 우선주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최근 들어서 목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더군다나 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욱더 보호무역주의적인 성격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결국 글로벌 산업도 결국 공급 사슬이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크나큰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코로나19 사태 이후는 엄청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죠. 교육도 지금 뭐 온라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것도 뭐 다양한 이런 또 여러 가지 사례들이 발생하면서 뭐 초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또 이제 어떤 변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산업이든지 지금 자동차 산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기타 다른 산업에서도 다양한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들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3가 구조조정되면서 결국 미국 자동차 산업의 규모와 위상이 축소되고 결국 뭐 이 자료에 나와 있다면은 토요타 등 뭐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이 폭스바겐을 포함해서 결국 일본 자동차 업체, 독일 자동차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자금 지원이 결국은 다른 국가의 지원으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자국 산업 우선을 하는 보호 무역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미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본 주제는 끝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제는 결국 소수 인종의 부상입니다. 소수 인종의 부상. 자, 여기는 크게 이제 세 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미국 내 소수 인종의 영향력 확대가 첫 번째 파트고요. 두 번째 파트는 소수 인종의 부상에 따른 다양한 변화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3절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입니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절은 미국 내 소수 인종의 영향력 확대입니다. 소수 인종, 즉 여기서 미국에서 소수 인종이라면 뭘까요? 미국은 뭐 백인 중심의 사회니까요. 결국 백인을 제외한 인종이겠죠. 히스패닉, 흑인, 아시아계가 총 인구의 34%를 차지했는데 이게 2000년대 중반입니다. 지금은 거의 한 50%에 육박하거나 조금 넘었거나 이런 이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거의 50%에 육박하지 않는, 아직 50%는 안 됐겠습니다만은 결국 50%를 향해서 가는. 그래서 뭐 일단 뭐 표를 먼저 보시면은 표 7-1을 먼저 볼까요? 제가 이제 올려드린 그 자료에 보면 표 7-1이 있습니다. 표 7-1에 보면 미국 내 인종별 구성 인구 비중입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예상치도 있습니다. 예상치를 보면 이제 백인계 1990년만 해도 백인계가 거의 7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던 것이 급격하게 이제 소수 인종이 늘어나면서 2002년에는 70%가 밑으로 68.5%를 기록하고 금년 2020년 예상치입니다만은 백인이 한 61%, 소수 인종이 30%, 그래서 한 6대4 정도의 비율이죠. 이런 것이 2050년에 가면 거의 5대5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소수 인종은 결국은 90년대만 해도 25%였지만 2050년에 가면 거의 50%에 육박하는 이 소수인종은 처음에는 흑인계가 제일 많았습니다만은 2002년에 오면 히스패닉계가 오히려 흑인계를 추월해서 히스패닉계가 소수인종에서 가장 많은 위치를 차지하고요. 아시아인종도 뭐 점점 늘어나서 2050년에 가면 거의 한 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단 표 7-1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히스패닉을 많이 언급했는데 이 히스패닉이란 무엇인가? 즉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계 미국인을 의미합니다. 히스패닉은. 우리 이 중남미를 보면 과거에 이제 스페인이 유럽에 강자했을 때 결국 거의 스페인이 이제 중남미에 진출하면서 거의 이제 식민지화됐죠. 브라질이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었고 나머지는 거의 스페인의 식민지였죠. 지금의 미국 땅도 이 서쪽 지방은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스페인에 결국 관할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남미 국가들은 스페인의 장기간의 통치를 받으면서 언어가 결국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흑인, 아시아계 등 미국의 소수 인종 인구가 결국은 총 인구의 2007년만 해도 한 34%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1990년에 대비해서 1.6배 이제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표에서도 봤지만은 결국 소수 인종의 결국 이 인구 구성 비중이 점점 늘어난 것을 결국 표에서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1990년에 2007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 2.9%로서 백인계 증가율 0.4%를 훨씬 이제 상회해서 결국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아까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과거에는 흑인계가 소수인종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2002년 이후에는 히스패닉계가 주류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소수인종은 특히 미국의 남서부를 중심으로 크게 증가했고 하와이주 등 일부 주에서는 이들이 인구의 50%를 이미 초과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박스에 나와 있죠. 주별 소수인종 비율을 보면 하와이가 75.3%. 이 하와이는 주로 이제 일본, 이 동양계 중에서도 일본계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지사도 일본계 사람들이 나올 정도로 일본의 영향력이 막강한 지역입니다. 하와이가 무려 75.3%. 여기서는 이제 결국 백인이 소수 인종이 되겠죠. 하와이주에서는. 캘리포니아도 이미 57% 정도, 뉴멕시코 역시 57% 정도, 텍사스 52%의 순으로서 이미 이들 주에서는 소수 인종의 비중이 결국 백인을 추월한 주입니다. 그러면 소수 인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뭘까요? 주요 원인은 결국 이민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아까도 살펴봤지만 높은 출산율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전체 이민자의 거의 80%가 소수 인종일 정도로 소수 인종의 이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조금 전에 출산율을 얘기를 드렸는데요. 출산율도 보면 히스패닉이 2.91명, 아시아계 2.28명, 흑인계 2.12명 등이 백인계 2.02명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결국 백인과 소수인종의 격차를 좁힌 또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서 지적할 수 있겠죠. (2000년에서 2007년간) 인종별 이민자 구성을 보면 히스패닉계가 41% 정도고요. 아시아계가 33% 정도, 백인계가 18%, 흑인계가 6.6% 정도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의 인구 통계조사에 따르면은 우리가 이제 보면 사람의 그 라스트 네임 성을 보면은 대충 어느 지역 출신인가를 알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보면 이제 이 라틴계성, 즉 주로 이제 스페인 지역이나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던 이 중남미 쪽에서 주로 남성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성입니다. 이 가르시아라는 성이 있죠. 그다음에 로드리게스 이런 성이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히스패닉 계통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또 이런 성이 8위와 9위를 차지했고요. 한국인과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이씨 있지 않습니까? 이 이씨는 24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인구 증가 등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또한 소득이 증가되는 질적인 성장도 이 소수계가 시현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에 있어서 아시아계는 이미 백인계를 추월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스패닉 및 흑인계의 경우도 소득 수준은 미국 평균 수준을 밑돌고 있지만 소득 증가율은 백인계를 앞서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06년 인종별 평균 가계소득을 보면 아시아계가 최고로서 88,293불입니다. 그 다음에 백인계가 71,745달러, 히스패닉계 55,575달러, 흑인계 45,120달러, 전체 평균 66,570달러를 나타냈는데요. 그러면 백인보다 이 아시아계가 왜 월등한 그 소득 수준을 보일까요? 뭐 뒤에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그건 바로 교육 수준의 차이에 있습니다. 이 아시아계라는 게 결국은 한국, 중국, 일본이 주도하는 이 동북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뭐 동남아 쪽의 인구도 있습니다만은 주된 그 인구의 구성이 이제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 유교 전통의 영향을 가지고 있고 교육의 중요성을 어떤 인종보다도 더 잘 나타내. 여기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유대인 쪽이 있는데요. 여기 통계로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가장 뚜렷한 교육률을 가지고 있다면 미국 사회에서 한국과 유태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교육 수준이 높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이고 이것이 결국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소수 인종의 기여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2006년 미국의 가계소득이 2003년 대비 7,503달러 증가하는 과정에서 소수 인종의 기여율이 64.5%고 그중에서도 특히 아시아계는 28.8%, 히스패닉계 21.7%, 흑인계 11.4%, 소수 인종 중에서도 특히 이제 다시 인종별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그중에 아시아계가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 7-2는 인종별 평균 가계소득 및 증가율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5년도만 해도 미국의 대표적인 경영 잡지인 포천지가 발간한 자료인 포천 500 최고 경영자 중에서 유색 인종은 단 한 명도 없었지만 2006년에 오면 14명의 CEO를 배출했을 정도로 최고 경영자죠. CEO는 14명의 최고 경영자를 배출했을 정도로 소수 인종은 이미 미국 경제의 변방이 아닌 중앙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한번 몇 사례만 살펴볼까요? 세계 최대의 소매 유통체 1인 월마트의 에두아르 카스트로 라이트라는 분은 히스패닉계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신용카드 회사 중에서 이 프리미엄 신용카드로 속하는 미국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케네스 세놀트, 이것도 흑인계고요. 그 다음에 펩시콜라의 인두라 누이도 역시 아시아계로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도 미국 대학 졸업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직장이 구글이죠. 이 구글의 부사장에 데이비드 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텔, 우리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반도체 1위를 다투는 이 인텔의 부사장도 에릭 킴입니다. 그래서 한국계 기업인도 대표적으로 이분들만 언급했습니다만 다양한 분야에서 결국 활약하고 있습니다. 창업활동도 또한 활발해서 소수인종이 소유한 기업의 비중이 1982년 6.8%였지만 2002년에 15.1%, 2배 이상 증가했고 지금 기준으로 훨씬 20%를 넘어서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제 법률 및 제도적인 지원도 결국 미국 사회에서 소수인종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우선 1961년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소수인종의 평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즉 이게 뭐냐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입니다. 그 여기서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제안한 이래, 이것도 영어로 얘기하면 Affirmative Action인데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제안한 이래 시민권법, 즉 Civil Rights Act 및 동등 고용 보장,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한 것이 결국 미국 사회에서 소수 인종이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입니다. 우선 1961년에 적극적 조치는 공공기관의 고용 시에 인종 비례별 채용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1964년에 제정된 시민권법 7장은 인종, 출신 국가 등에 따른 고용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1971년에 제정된 동등고용보장은 연방정부 및 산하기관의 인종차별적 고용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이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부 산하의 평등고용기회위원회, 영어로 말하면 EEOC인데요. 뭐냐면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이라는 겁니다. 이 EEOC 등 기관을 설치해서 관리 감독권, 강제권을 부여하고 사법부도 적극적으로 소수인종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EEOC는 시민권법 7장에 명시된 반차별법을 위반할 시에 조사와 시정 공고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입니다. 이민을 통해서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또한 영주권 발급 제한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자 수를 보니 1960년대에는 321만 명이었지만 1990년대로 보면 976만으로 무려 3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 체류자에 대한 사면을 통해서 이들을 합법적인 노동인력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1986년에 이민개혁규제법을
만들어서 약 300만 명의 불법 체류자를 일시에 사면한 바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뭐 이렇게 알게 된 사실인데요. 장기 체류를 하는 불법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여기 히스패닉계의 상당수가 결국 이제 처음에는 불법 체류 상태로 이제 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뭐 살아가는 동안에 미국 사회에서 일단 불법 체류로 있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없고 성실하게 생활했다면 결국 그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적절한 그 기간에 결국은 대개 보면 제가 이제 들은 얘기로는 한 미국 사회 10년 단위로 결국 불법 체류자의 사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자료는 본인이 이제 제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최근 들어와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한 이유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제약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교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